만약 이 세상에 그 어떤 악도 거짓말도 모르는 완벽하게 순수한 인간이 나타난다면 세상은 그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천사? 혹은 성자?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대답은 가혹하리만큼 냉정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백치가 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지능이 낮고 어수룩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얕잡아서 부르는 말, 바로 바보라는 뜻이죠.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작품의 제목으로 내건 이 백치라는 말 속에는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심오한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작품 속 백치를 단순한 의학적인 결함이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이 완전히 세척된 순결한 영혼으로 해석합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떠는 것이 교양이 된 뒤틀린 사회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아파하고 계산 없이 사랑을 베푸는 미시킨 공작의 지극히 정상적인 선함은 오히려 세상의 눈에는 기괴한 정신병이자 백치짓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즉, 거장은 누가 진짜 백치인가? 순수한 이 천사인가? 아니면 욕망에 미쳐서 서로를 물어뜯는 우리들인가? 라는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문제작, 백치입니다. 이 방대한 러시아의 대작을 국내에 치열하게 옮겨온 번역가 김정하 박사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을 번역할 때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 소설의 진짜 가치를 느끼려면 다른 곳은 몰라도 마지막 장면만큼은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고요. 그녀는 이 세계의 그 어떤 문학 작품도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이토록 아름답고 숭고하게 표현한 장면은 없을 거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결말이기에 평생 글을 만져온 번역가의 심장마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렸던 걸까요? 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라고진의 머리를, 그의 창백한 뺨을 가만히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는 한 여인의 싸늘한 시신이 정막 속에 누워 있었고 침대 곁에는 광기에 질린 살인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공작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라고진의 젖은 눈을 닦아주며 그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슬퍼하는 존재처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인자의 곁에 누워 함께 울어주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 그 방 안을 채운 것은 참혹한 살인의 냄새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슬프고도 눈부신 신성한 자비였다.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참혹한 죄악의 현장에서 살인자마저 품에 안고 함께 미쳐가는 천사의 모습, 번역가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그 핏빛 침대 위의 구원이야말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성의 극치였습니다. 평론가들이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린
가장 기괴하면서도 거룩한 성화라고 극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뼈대 속에는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본인의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3살배기 막내 아들 알렉세이를 간질발작으로 급사하는 비극으로 잃었던 것입니다. 작가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의 영혼처럼 순결한 인간, 이 더러운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않은 완벽한 성자를 문학의 세계에 창조해내겠노라고 말이죠.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오늘 책의 주인공 미시킨 공작입니다. 그리고 훗날 작가가 죽기 직전 미시킨의 못다한 구원을 마저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숨겨진 아들의 애칭을 그대로 붙여 세상에 내놓은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알료샤입니다. 결국 백치는 작가가 평생을 바쳐 추적했던 인간 구원의 시작점이자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위선에 미쳐버린 19세기 러시아 귀족사회, 그 지옥 같은 진흙탕 한복판에 툭 떨어진 한 순수한 영혼의 잔혹한 파멸기. 오늘 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뒤흔드는 위대한 대작 백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1월 말, 온 세상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축축한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바르샤바발 야간 열차. 그 정체된 공기 속 3등 칸의 구석진 좌석에는 앞으로 러시아 전역의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몰고 갈 2명의 사내가 운명처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내는 온몸을 최고급 모피 털 외투로 감싼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거무스름한 머리칼에 이글거리는 어두운 눈빛을 가진 그의 이름은 파리페 가브릴로비치 라고진.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된 거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칠고 거만한 기색과 함께 무언가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자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맞은편에는 라고진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기묘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모피는커녕 이 살인적인 러시아의 추위 속에서 소매도 없는 얇은 외국식 망토 하나만을 걸친 채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푹 파인 뺨과 엷은 금발, 그리고 지나치게 투명해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듯한 푸른 눈동자. 그의 이름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 몰락한 귀족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미시킨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은 오랫동안 스위스의 정신병원에서 간질과 정신병을 치료받다 막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해서 마주보는 사람의 감춰둔 죄의식마저 무장해제시켜버리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거칠고 포악한 성정의 라고진조차 이 바보처럼 착해 보이는 공작의 투명한 눈빛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라고진은 침을 튀기며 자신이 왜 이 기차를 타고 페테르부르크로 폭주하듯 돌아가는지 그 어두운 비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작, 자네는 사랑 때문에 미쳐본 적이 있나? 나는 한 여인에게 미쳤다니.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내 심장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았지.
라고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꺼내놓은 이야기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쫓는 여인은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위험한 치명적인 미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였습니다. 나스타샤는 어릴 적 탐욕스러운 귀족 토츠키에게 입양되어 그의 성적 놀이개로 사육당하듯 피폐해진 마음속에 시퍼런 칼날과 분노를 품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눈부신 미모를 찬양하면서도 뒤에서는 타락한 여자라며 침을 뱉고 있었죠. 라고지는 그런 그녀에게 눈이 멀어 아버지의 돈을 훔쳐 수만 루블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사다 바쳤다가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쫓겨났던 과거를 광기 어린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어마어마한 유산은 다 내 차지야. 난 오늘 밤 그 돈을 전부 싸들고 나스타샤에게 갈 걸세. 그녀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 목숨이라도 악마에게 팔겠어. 라고진의 눈핏줄이 터질 듯 붉어질 때 미시킨 공작은 그를 두려워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진심 어린 슬픔이 가득 찬 눈으로 라고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사랑 속에는 거대한 분노가 있군요.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어쩌면 서로를 파괴하려는 열병 같습니다. 그리고 공작은 라고진이 보여준 나스타샤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남들이 그 사진을 보며 추악한 성욕이나 소유욕을 불태울 때 오직 미시킨 공작만이 그녀의 아름다움 뒤에 가려진 핏빛 눈물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을 보세요. 너무나 고귀하지만 가슴 속에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자학이 숨어 있군요. 이 여인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여 백치라 불리는 미시킨 공작, 그리고 욕망과 집착의 어둠에 갇힌 라고진. 얼어붙은 러시아의 밤을 뚫고 달리는 야간 열차 안에서 마주 앉은 두 사내의 대화는 이미 나스타샤라는 거대한 파멸의 소용돌이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마침내 연기를 내뿜으며 페테르부르크역에 멈춰서는 순간 이들의 운명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페테르부르크역에 내린 미시킨 공작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그의 마지막 남은 먼 친척이자 사교계의 권력자인 예판친 장군의 저택이었습니다. 돈 없이 얇은 망토 하나만 걸친 채 불쑥 나타난 이 기묘한 공작을 보며 저택의 하인들과 귀족들은 대놓고 수군거리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의 투명하리만치 순수하고 거짓없는 태도에 장군의 가족들은 경계심을 풀고 그의 매력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그 화려한 저택의 한 구석,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서재에서 미시킨 공작은 장군의 개인 비서이자 야망의 눈이 먼 청년 가냐와 마주 앉게 됩니다. 가냐는 가난한 가문을 일으키고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기꺼이 악마에게 팔 준비가 된 지독하게 속물인 사내였습니다. 그런 가냐가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더니 공작의 코앞에 신경질적으로 사진 한 장을 툭 내밀었습니다. 공작, 자네가 기차 안에서 그 무식한 라고진에게 들었다던 그 여자, 자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자네가 말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가 맞나? 사진을 받아든 미시킨 공작의 푸른 눈동자가 순간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기차 안에서 라고진이 온몸을 떨며 목숨을 걸겠다고 울부짖었던 그 이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세속적인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아우라와 위압감을 뿜어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 그리고 그 거만한 자부심만큼이나 세상 전체를 향한 깊은 경멸이 서린 차가운 눈빛. 그러나 공작의 그 맑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남들이 보는 화려한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공작은 그녀의 아름다운 눈꼬리와 입술 끝에 짙게 배어있는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홀린 듯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성자처럼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얼굴이군요.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지독한 고통을 겪어낸 얼굴입니다. 그런데 가냐, 내게 말해줘요. 이 여인은 과연 선한 사람인가요? 만약 이 여인의 마음이 선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이, 그녀의 비극적인 삶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공작의 서글픈 예언대로 나스타샤의 삶은 추악한 욕망의 칼날에 잔인하게 찢겨진 채 춤추는 상처 입은 날개와 같았습니다. 어릴 적 화재로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그녀를 거둔 건 귀족의 탈을 쓴 탐욕스러운 대지주 토츠키였습니다. 토츠키는 어린 나스타샤를 외딴 시골 별장에 가두어 두고 자신의 비틀린 성적 욕망을 채우는 놀이개로 사육하듯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신이 철저히 유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스타샤는 슬픔에 잠기는 대신 복수의 화신이 되어 페테르부르크 사교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토츠키의 사회적 목을 죄어왔고, 당황한 토츠키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기 위해 비열한 꾀를 냅니다. 그녀에게 7만 5천 루블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지참금을 얹어 돈에 미친 속물 청년 가냐와 강제로 결혼시켜서 멀리 치워버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가냐는 나스타샤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그녀를 더러운 년이라 모욕하면서도 오직 그 뒤에 붙은 막대한 황금과 그녀의 치명적인 미모를 소유하고 싶어 영혼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스타샤 역시 이 추악한 인간들의 속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자신을 돈으로 살 수 있는 타락한 인형으로 취급하며 침을 흘릴 때, 자신을 추악한 성욕의 대상이 아니라 처절하게 찢긴 한 명의 인간, 가련한 영혼으로 바라봐준 사람은 평생 동안 오직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백치 공작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공작의 순수한 동정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얼어붙어 있던 나스타샤의 심장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밤 나스타샤의 25번째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잔인하고 화려한 자리에서 가냐와의 결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7만 5천 루블이라는 돈 냄새를 맡은 사교계의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이미 그녀의 대저택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기차에서 내린 나고진 역시 전 재산을 싸들고 그녀를 가로채기 위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미시킨 공작은 분노와 탐욕으로 부르르 떠는 가냐를 향해 경고하듯 슬픈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합니다. 가냐, 멈추세요. 돈 때문에 가선 안 될 파멸의 길을 가지 마세요. 오늘 밤 그 여인의 집에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파국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과연 상처 입은 날개로 광기의 복수국을 추는 나스타샤는 오늘 밤 어떤 파괴적인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욕망과 위선의 황금잔이 넘쳐나는 피비린내 나는 파티장으로 운명의 시계추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마침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25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 대접견실은 지참금 7만 5천 루블을 노리고 그녀와 결혼하려는 가냐와 사교계의 속물 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탐욕의 현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미시킨 공작이 초라한 차림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나스타샤는 가냐와의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돌연 공작을 바라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공작에게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에 공작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결혼하지 말라고 대답하자 나스타샤는 기다렸다는 듯 결혼 무산을 선언하며 귀족사회를 비웃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택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라고진이 수십 명의 무례한을 이끌고 파티장을 덮쳤습니다. 라고진의 손에는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거대하고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나스타샤의 발밑에 그것을 쾅 소리 나도록 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라고진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온 페테르부르크의 고리대금업자를 뒤져서 구해온 진짜 현금 10만 루블이 들어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넋을 잃은 채 라고진이 던져놓은 신문지 뭉치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사고도 남을 만한 추악한 황금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스타샤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보따리를 내려다보았고 가냐는 숨이 막힌 채 주먹을 쥐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 속에서 탐욕의 불꽃이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돈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인간들의 위선에 환멸을 느낀 나스타샤가 자학적인 광기에 휩싸이려고 할 때 미시킨 공작이 조용히 그녀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고진의 돈 보따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여기서 공작은 남들처럼 욕망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숭고한 존중을 담아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공작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음험한 욕망도 사치스러운 소유욕도 없었다. 오직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거룩한 슬픔만이 고여있을 뿐이었다. 공작은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어릴 적 유린당했던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신다면 평생 당신의 발을 닦아주며 살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거룩한 인간의 앞에 나스타샤는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이 백지 같은 청년의 순수한 사랑이라면 자신의 찢겨진 과거를 치유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순수한 구원의 손길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뼛속까지 박혀있던 자학 증세를 폭발시켰습니다. 나스타샤는 스스로를 이미 더럽혀진 쓰레기라 믿었기에 이토록 고귀한 천사를 자신의 어둠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스타샤는 결국 공작의 손을 뿌리치고 라고진이 가져온 10만 루블의 돈보따리를 불타는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리는 파격을 행한 뒤 미친 듯이 웃으며 라고진의 손을 잡고 밤거리로 도망칩니다. 파티장은 타오르는 불길과 인간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나스타샤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라고진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미시킨 공작은 그녀가 남긴 차가운 공기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거실 구석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공작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자신을 구원하려는 천사의 푸른 눈빛을 뒤로 한 채 스스로 파멸의 핏빛 광기 속으로 들어간 여인. 공작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삼각의 덫이 만들어낸 지독한 비극의 전주곡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나스타샤가 라고진의 10만 루블을 선택해 밤거리로 도망친 지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판도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미시킨 공작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귀족이 그의 재산을 노리고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고 그를 향한 시선에는 탐욕과 시기가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공작의 마음을 흔든 또 한 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판친 장군 가문의 막내딸 아글라야였습니다. 아글라야는 나스타샤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눈부신 귀족가의 영이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자존감을 가진 그녀는 모두가 백치라 부르는 공작의 고귀한 내면을 알아보고 그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죠. 두 사람의 약혼설이 파릇하게 피어오를 무렵 페테르부르크의 가장 거물급 귀족들이 총출동하는 화려한 대무도회가 열립니다. 장군의 가족들은 혹여나 공작이 상류사회의 엄격한 예법을 어기거나 발작을 일으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공작, 오늘 밤만큼은 제발 가만히 계셔주세요. 특히 저 비싼 중국산 대형 도자기 화병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마침내 막이 오른 무도회장. 화려한 가식과 위선이 향수 냄새와 함께 진동하는 그곳에서 미시킨 공작은 귀족들의 현란한 말장난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고상한 척 평화와 정의를 논했지만 그 속내는 약자를 짓밟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추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모르는 공작의 영혼은 그 거대한 위선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귀족들의 웃음소리는 공작의 귀에 고문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그들의 품격 있는 말투와 우아한 몸짓 뒤에는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려는 음험한 칼날들이 숨겨져 있었다. 공작은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꼈다. 뇌 속의 핏줄들이 서서히 팽창하며 지독한 발작의 전조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공작은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야 한다는 순수한 열망이 그의 푸른 눈동자 속에서 광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공작은 결국 이성을 잃고 귀족들을 향해 격정적인 연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종교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러시아 상류 사회의 타락을 정면으로 폭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귀족들은 경악했고 저 품위 없는 백치가 무도회를 망치고 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격정의 순간 공작이 휘두른 손끝에 예판칭 가문이 그토록 아끼던 고가의 대형 중국 화병이 걸려들었습니다. 웅장하던 무도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 한복판에서 미시킨 공작의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혀온 잔인한 간질 발작이 거물 귀족들이 지켜보는 무대 한복판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공작은 거친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배어나왔고 사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인형처럼 격렬하게 요동쳤다. 화려하게 치장한 귀족들은 불쾌함과 혐오감이 가득 찬 눈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우아함으로 포장되어 있던 무도회장은 한순간에 나약한 인간을 처단하는 잔인한 재판장으로 변해 있었다. 아글라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고 사교계는 차가운 침묵으로 공작에게 완전한 사형 선고를 내렸다. 거룩한 순수함으로 세상의 위선을 폭로하려 했던 백치 공작. 하지만 세상이 그에게 돌려준 것은 칭송이 아닌 도자기 파편보다 더 차가운 경멸과 배척이었습니다. 쓰러진 공작의 위로 무도회장의 화려한 불빛이 유령처럼 일렁이는 가운데 이야기는 이제 막아설 수 없는 마지막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도회장에서의 처참한 간질발작 사건 이후 미시킨 공작은 사교계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했습니다. 고귀한 귀족의 영의 아글라야와의 약혼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작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든 파국은 상처 입은 두 여인, 오만한 귀족의 딸 아글라야와 타락의 진흙탕에서 울부짖는 나스타샤가 마침내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나스타샤는 그동안 아글라야에게 기괴한 편지들을 보내며 그녀의 자존심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공작을 구원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그와 결혼하라며 축복하는 듯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 질투와 비뚤어진 마음을 베어내며 아글라야의 정신을 뒤흔든 것입니다. 고고한 귀족 영예인 아글라야는 이 모욕적인 편지들을 견디다 못해 나스타샤가 자신을 조롱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끝장을 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무렵 나스타샤는 공작을 향한 집착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다시 라고진의 품으로 돌아가 그의 은신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라고진은 그녀가 언제 또 공작에게 도망칠지 모른다는 광기 어린 불안감에 휩싸인 채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전야 같은 기류 속에서 마침내 결단을 내린 아글라야는 공작을 데리고 나스타샤의 은신처를 찾아갔습니다. 한 사내를 사이에 둔 두 여인의 만남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시작되어 이내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잔인한 폭로전으로 번져갔습니다. 아글라야는 나스타샤를 향해 너는 공작의 동정심을 이용해 그의 인생을 망치는 타락한 여자일 뿐이라며 독서를 퍼부었고 이에 분노와 자학이 극에 달한 나스타샤는 공작을 바라보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를 쫓아내라고 말이죠. 오직 인간에 대한 숭고한 연민과 동정밖에 모르는 미시킨 공작은
그 순간 엄청난 고통에 질려 울부짖는 나스타샤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공작이 머뭇거리며 나스타샤를 붙잡는 순간 큰 상처를 입은 아글라야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국 사태는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글라야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은 공작과 자신을 유일하게 인간으로 봐주는 공작의 곁에 매달리는 나스타샤의 결혼식이 급하리만치 서둘러 잡히게 된 겁니다. 마침내 다가온 결혼식 당일, 성당 앞은 이 해괴한 백지 공작과 타락한 미녀의 결혼을 구경하려는 페테르부르크의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차에서 내린 나스타샤의 얼굴은 마치 유령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면사포 아래 나스타샤의 두 눈은 공포와 자학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성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 공작과 결혼하는 순간 저 고귀하고 순결한 천사는 자신이라는 더러운 진흙탕에 빠져 영원히 파멸하고 말리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수많은 구경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뿜어내는 두 개의 눈동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라고진이었다. 그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을 바라보는 칼날처럼 차갑고도 번뜩이고 있었다. 라고진의 광기 어린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스타샤의 마음속에 있던 파멸 본능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작을 구원하기 위해, 아니 공작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스타샤는 성당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고 라고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습니다. 나를 데려가 줘. 당장 이곳에서 나를 구해줘. 라고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두꺼운 외투로 그녀의 하얀 웨딩드레스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시켜 두었던 마차에 그녀를 거칠게 태운 채 페테르부르크의 어두운 밤거리 속으로 폭주하듯 말채찍을 휘두르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성당 앞, 결혼식장에 홀로 남겨진 미시킨 공작은 하얀 면사포가 떨어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신부는 도망쳤고 성당의 종소리는 축복이 아닌 장례식의 조종처럼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공작은 아무런 분노도 원망도 표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사라진 어두운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라고진의 붉은 광기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여인과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천사. 칼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던 결혼식은 그렇게 핏빛 파국을 향한 마지막 전주곡을 울리며 막을 내렸다. 도망친 신부 나스타샤를 찾아 페테르부르크의 온 거리와 어두운 기차역을 미친 듯이 헤매던 미시킨 공작. 그의 발길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묘한 예감에 이끌리듯 찾아온 라고진의 거대하고 어두운 저택 앞이었습니다. 그곳은 대낮에도 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사교계 사람들 사이에서 거대한 무덤이라 불리는 음산한 회색빛 건물이었죠.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공작이 절망 어린 눈으로 서성이고 있을 때 저택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라고진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공작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라고진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듯 기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작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은 채 오직 굳게 담은 입술로 공작을 이끌고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비밀스러운 침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내의 구두굽 소리만이 어두운 복도에 기분 나쁜 메아리를 남길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라고진의 침실. 방 안은 커튼이 겹겹이 쳐져 있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숨이 막힐 듯한 정적과 함께 무언가 상해가는 것을 감추려는 듯한 기묘한 향수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라고진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녀린 빛을 이용해 침대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스타샤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라고진이 찌른 날카로운 칼날의 흔적이 붉게 얼룩져 있었고 방 안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핏빛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라고진의 머리를, 그의 창백한 뺨을 가만히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는 한 여인의 싸늘한 시신이 정막 속에 누워 있었고 침대 곁에는 광기에 질린 살인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공작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라고진의 젖은 눈을 닦아주며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슬퍼하는 존재처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인자의 곁에 누워 함께 울어주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 그 방 안을 채운 것은 참혹한 살인의 냄새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슬프고도 눈부신 신성한 자비였다. 미시킨 공작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신이 그토록 구원하고자 했던 연인을 죽인 살인자 라고진을 향해 분노의 주먹을 내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률처럼 그를 저주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공포와 죄책감에 질려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미쳐가는 살인자를 품에 안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밤새도록 함께 흐느꼈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집착이 만들어낸 가장 처참한 죄악의 현장에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듯 살인자마저 품에 안아버린 천사의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세상에서 신성한 자비를 베푼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처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기묘한 울음소리를 들은 하인들과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침대 머리맡에는 인류문학사상 가장 비극적인 광경이 박제돼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라고진은 이미 완전한 정신착란에 빠져 알아들을 수 없는 분노의 헛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얼굴을 맞댄 채 그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던 미시킨 공작은 들이닥친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공작의 투명하던 푸른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아무런 지성도 생각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밤새도록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둠과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공작의 영혼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홀로 순수하고자 했던 천사는 그렇게 스스로 진짜 백치가 되어 영원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인간을 구원하려 했던 천사의 결말은 이토록 잔인한 파멸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이 처절한 침묵의 장면을 끝으로 보문에 거대한 막이 내립니다. 이제 이야기는 실패한 구원 속에 숨겨진 위대한 유언, 마지막 장을 남겨둡니다. 미시킨 공작의 극적인 파멸 이후 그 거대했던 파국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는 지독하리만치 쓸쓸하고 서늘했습니다. 나스타샤를 살해한 라고지는 시베리아 유배형을 선고받은 채 차가운 동토로 떠났고 정신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미시킨 공작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 채 그가 처음 찾아왔던 스위스의 정신병원으로 돌아가 쇠창살 없는 방에 쓸쓸하게 격리됐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던 순결한 성자는 결국 이 비정한 사회에서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채 철저한 실패자로 낙인 찍혀 잊혀갔습니다. 이 참혹한 결말을 두고 오랜 세월 수많은 문학평론가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왜 거장은 완전한 선함을 지닌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놓고 이토록 잔인하게 부숴버려야 했을까? 이 이야기의 뼈대속에는 사실 작가 도스토옙스키 본인의 피와 가슴 미어지는 눈물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집필할 당시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슬픔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3살배기 막내 아들 알렉세이가 자신과 같은 지병인 간질발작으로 급사하는 비극을 맞이한 것이죠. 자식을 차디찬 무덤에 묻은 아버지는 미칠 것 같은 죄책감 속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의 영혼처럼 완벽하게 순결한 인간, 이 더러운 세상의 탐욕과 위선에 단 한 방울도 물들지 않은 아름다운 성자를 문학의 세계에서나마 부활시키겠노라고 다짐하며 써내려간 인물이 바로 오늘의 미시킨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정교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무조건적인 선함과 동정만으로는 이 복잡하고 뒤틀린 인간의 악을 구원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맞았습니다. 평생을 고통받아온 공작의 뇌의 붕괴를 통해 역설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죠. 자신을 파멸시킨 살인자의 곁에 누워 그의 머리칼을 쓸어 넘겨주는 공작의 손길은 이성의 영역이나 세상의 법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지옥 같은 침실에서 그는 오직 인간만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자비의 실체를 번뜩이는 칼날처럼 보여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위대한 실패를 통해 다음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훗날 거장이 숨을 거두기 전 평생의 사상을 집대성에 내놓은 전설적인 유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마침내 이 못다한 구원의 서사가 완성되죠. 그는 그 소설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애칭을 그대로 붙인 최종 주인공 알료샤를 세상에 창조해냅니다. 백치의 미시킨 공작이
세상의 악에 부딪혀 홀로 부서지고 진짜 백치가 되어 침묵해버린 실패한 천사였다면 알료샤는 그 실패를 자양분 삼아 태어난 지혜로운 천사였습니다. 알료샤는 미시킨처럼 순결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은 채 진흙탕 같은 인간 사회 한복판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서 상처받은 이들을 구원합니다. 결국 미시킨 공작의 처참한 파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가가 평생을 바쳐 추적했던 인간 구원의 찬란한 시작점이었으며 더 위대한 빛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땅에 떨어져 스스로 썩어간 한 알의 고귀한 미랄이었던 것입니다. 돈과 위선, 소유욕과 집착의 눈이 멀어 서로를 찌르고 파괴해가는 오늘날의 차가운 세상 속에서 백치라 불린 성자 미시킨 공작의 푸른 눈동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진흙탕 속에서도 안녕한가요? 고전이 머무는 밤, 백치였습니다.